그래서 이 그라운드를 조금 넓게 쓰는 편인데요. 제가 한 35년 제가 사회생활을 했는데요. 대체로 한 3등분 정도, 동아일보 기자를 11년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 산하 연구소, 이제 지금 국가정보원이죠. 국가정보원 산하에 지금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입니다. 그때는 통일정책연구소,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이런 연구소가 이제 하나로 합쳐졌는데, 그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는 북한 인권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사회생활에서 다른 분들하고 조금 약간 좀 특이하달까 그런 경력은 북한에서 1997년 한국으로 오신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국제비서이자 사상 담당 비서, 통일정책연구소 이사장님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연구소에서 11년간 이제 황장엽 선생의 연구비서를 겸직을 했습니다. 두 가지 연구인데, 이제 북한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하고, 이제 황장엽 선생의 대외 활동을 이렇게 옆에서 보조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김대중 대통령 1997년에 오는 그 해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12월 달에. 그래서 김영삼 정부에서 이제 황장엽 선생을 이제 망명을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김대중 정부로 이제 바뀌면서 대북 정책이 이제 크게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 정부의 대북 정책의 방향과 황장엽 이사장이 생각하는 대북 정책의 방향이 엇갈리는 바람에 이제 대외 활동을 잘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황장엽 선생이 그 당시에 대외 활동을 못하는 시간에 저희 연구소 박사급이 대강 한 35명 정도가 되었는데, 그들을 상대로 해서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는 세미나 형태의 비공개 세미나를 매주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화요일은 오전, 오후, 목요일은 오전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이념연구실의 간사로서 황장엽 선생의 강의를 준비도 하고,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 사전에 사전 세미나를 해서 준비도 하고 원고도 막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 황장엽 선생이 2010년 10월 10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10월 10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제가 11년 6개월이죠. 전체 11년 6개월 동안 황장엽 선생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묻고 대답하고 한 그 시간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6,000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쓴 책에도 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많이 썼고, 또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북한의 정치 체제와 인권 침해 구조, 북한 지도부의 주의 통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이 종로평생교육원의 수 원장님의 강의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듣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북한에 대한 이견 수준이 어느 정도가 한번 여쭤봤더니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속은 아주 잘 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일정하게 돼 있어야 이 이야기를 좀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고,
북한 체제를 오늘날 왜 저렇게 되었는가의 그 뼈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 강의의 핵심이 북한 체제의 뼈대. 저 1993년에 처음으로 이제 북한이 핵게임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핵개발을 매개로 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을 상대로 게임을 시작하는데 미국이 세계 최강인데도 93년에 북한 애들이 NPT 탈퇴하겠다. 탈퇴하겠다. 라고 시작한 게 1차 핵위기인데 지금 93년 플러스 2023년 30년이 되었습니다. 그죠? 핵개발이 돼. 북한은 핵 보유국 되어버리죠. 왜 그랬을까요? 30년 동안 북한, 미국 입장에서 저 조그만 나라, 인구 2,300. 저 조그만 나라 저거 하나 못 다뤄가지고 핵을 93년에 핵 갖고 있어봤자 미사일에 탑재도 하지 못하는 아주 그야말로 초보적 수준의 그런 핵무기 2개 갖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경량화된 핵까지 지금 만들고 실전 배치 그게 다 해놨다고 지금 막 그러고 있습니다. ICBM 고체 연료까지 아순다시 18이 고체 연료예요. 그리고 거의 다 이제 상당히 미국을 직접 기업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가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는 그들의 주장이 거품이 있습니다. 거품이 끼어 있죠. 그렇긴 해도 30년 동안 저렇게 핵을 발전시켜오는데 저게 그걸 우리가 못 막았어요. 미국과 한국 힘을 합쳐도 못 막았어요. 지금 이유가 뭘까요? 이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북한 체제를 뼈대를 싹 이해하면요, 북한이 하는 대내외의 전략은 물론이고 그 전략을 수행하는 말, 김여정이가 무슨 말했다, 김정은이가 무슨 말했다, 그리고 노동신문에서 무슨 말한다 라는 것을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할 텐데요. 우선 이 PPT를 좀 보면서 가능한 한 좀 빠르고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1980년대 아주 오래전에 나온 부시맨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부시맨이라는 영화 첫 장면이 뭐냐 하면은 은하계를 보여주고 그 은하계가 좁아지면서 태양계를 비춰주고 태양계가 좁아지면서 지구를 비춰줍니다. 그리고 지구를 비춰주면서 그 속에서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을 비춰줍니다. 칼라하리 사막에 어느 장난꾸러기 비행사가 칼라하리 사막 위를 비행기를 하려면서 콜라병을 하나 집어던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 콜라병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 저 부시맨이 콜라병의 주인을 찾아서 떠나는 건데 그게 영화의 큰 줄거리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을 이해할 때 바로 포커스라는 큰 동심원에서 그 안에 동심원, 또 그 안에 동심원으로, 그 안에 동심원, 그리고 마지막에는 코어를 봐야 된다. 그 개념에서 제가 이렇게 부시맨을 여러분들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저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제 바깥에 있는 게 뭐죠? 막스 레닌입니다. 막스 레닌주의. 막스 레닌주의가 왜 중요하냐? 인류 역사에서 고대 사회에서부터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 현대까지 쭉 오면서 국가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그 국가가 팽창하고 그 다음에 소멸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힘이 있는 권력계층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시대를 이끌어가면서 주로 뭐였죠? 정치, 군인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 막스 레닌 시기에 와서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론에 따라서 국가를 건설합니다. 이론, 막스의 이론, 레닌 땅건설 이론 처음입니다. 국가가 하는 것은 먹고 생산, 토지 등 생산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침략을 하고 재화를 자기 거로 만들고 분여자를 약탈해서 생산, 그러니까 서민들을 잡아서 노예로 만들고 분여자를 약탈을 해서 부재를 낳게 하고 노동력을 더 증가시키고 주로 이러한 목적으로 전쟁을 하면서 나라를 키우고 국가 건설하고 공산주의라는 게 처음입니다. 이론에 따라서 당을 건설하고 국가를 건설하고 1917년 러시아 혁명 레닌 바로 막스 이론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어진 게 스탈린, 마오쩌둥, 그 다음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 이렇게 이어집니다. 네, 이렇게.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막스 레닌주의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교육을 받고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국민들과 저기에 공산주의, 막스 레닌주의에서 시작돼서 김일성주의까지 온 저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역사를 보는 세계관, 사회역사관, 인생관이 다른 패러다임이 다릅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제가 남북한화재단을 하면서 제가 2년을 했지만은 처음으로 탈북민들을 접촉하게 된 것은 1996년입니다. 그래서 탈북민을 오랫동안 접촉을 해왔습니다. 탈북민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잘 정착을 하는 것이 통일의 미디엄 통일 그리고 함께 같이 가는 통일의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탈북민들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말을 쓰는 외국인입니다. 우리말을 쓰는 외국인. 외국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 세계관, 사회역사관, 인생관이 다릅니다. 패러다임이 달라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그들을 잘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똑같다 라고 생각하고 하다가는 그러면은 그들을 제대로 이끌는데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체제가 다르면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면 행동 양식이 달라집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비유를 합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기독교적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계관과 인생관이 원 사이클 동일합니다. 불교도들은 불교적 세계관을 갖고 불교적 인생은 불교도로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북한, 러시아, 중국, 북한. 물론 소련과 러시아는 정권이 달라졌으니까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시장, 종교의 자유, 자유민주주의가 세계화, 보편화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계 최초로 이론에 따라서 당을 건설하고 국가를 건설하고 사회의 역사의 변화 발전해야 된다고 주장한 게 막스 레닌주의인데 그 막스 레닌주의에서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 5단계수로 봤습니다. 5단계수. 첫째, 고대 노예제 사회. 원시 공동체 사회.
둘째, 고대 노예제 사회. 셋째, 봉건 사회. 넷째, 자본주의 사회. 다섯 번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본주의 사회 다음에 오는 진보된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다, 공산주의 사회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게 맞나요? 그럼 막수익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이들의 사회 역사 변화 발전에 대한 세계관 때문에 마지막에는요,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어떤 이상한 일인가? 소련이 망하게 되는데 91년 소련 공산당이 붕괴되지 않습니까? 망하게 되는데 걔네들이 망하게 되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쟤네들이 우리가 자본주의보다 더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인데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인권 문제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 사회, 더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는가? 받아들이라. 그게 언제입니까? 1975년 헬싱키 코르네, 헬싱키 협정. 자, 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아마 오늘 오시는 수강생들은 잘 이해하시려고 생각하는데요. 소련이 무너지게 되는 단계가 크게 3단계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황장엽 선생의 3단계 그 이야기 그대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게 된 첫 번째 단계는 1953년 스탈린이 사망이에요. 스탈린이 사망. 스탈린은 수령제를 사용했죠. 수령제. 네, 수령제. 당 전체의 집단 지도체제가 아니고 수령제입니다. 네, 수령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련이 스탈린이 수령제를 사용하게 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소련이 인종 구성, 민족 구성이 세계 최다입니다. 지금 110개 민족 구성입니다. 110개 민족 구성. 어떤 사람은 110개 넘는다라고 주장을 해요. 네. 아주 작은 그 민족들. 네. 110개. 그 다음에 소련 17년 혁명 이전에 땅, 국토, 그것만 해도 우리가 CIS라고 소련 해체되고 난 다음에 CIS라고 그게 16개국입니다. 러시아, 뭐 지금 조지아, 뭐 이런 다 그때 그루지아라고 했죠. 이거 다 그러니까 다 민족, 다 국가, 다 언어, 그 이전에 다 종교 이런 것을 하나로 단계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수령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스탈린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균열이 시작됩니다. 그 거대한 연방 제국이 이게 균열이죠. 이게 1단계. 1단계 소련이에요. 제2단계가 뭐냐?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실패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소련이 무너지게 되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실패. 사회주의 경제는 이론에 따라서 건설한다는 거예요. 막수주의 경제 건설 이론이 있습니다. 그거를 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 농업 기반에서 바로 중공업 기반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식단명령 하면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벌써 400만 명이 굶어 죽어버렸어요. 그 식량을
흑토의 땅, 그 식량을 러시아 그쪽에서 다 뺏어갔죠. 자기들 먼저. 그것이 영농을 제대로 해놓지도 않고 중공으로 바로 들어가겠다는 거. 그것에 큰 실패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부산에서 호로도모르라고 그때 공부 중인 사람들 씨를 뿌리면서 추도를 하죠. 사회주의 경제건설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집단 영농으로 그 성공이 안 돼요. 북한에 집단 영농하는 거기에서 별도로 자기 텃밭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텃밭에 대한 생산력이 같이 집단 격리 농장, 집단 농장의 격리에 총 결산을 해보면 10배 정도 더 생산해요. 러시아도 그랬습니다. 그 기록이 대부분 엉터리가 많지만 4배 이상 차이 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텃밭을 줬습니다. 텃밭이 오셨다 4배 이상. 사회주의 경제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언제 거기에 러시아 경제학자들이 알았냐. 1960년대 들어서 이미 야 이거 안 된다. 사회주의 경제를 어렵다.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된다 소리를 못합니다. 비밀경찰 애들이 다 잡아가요. 정권을 체제를 비난하면 그것 다 잡아가.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1960년대 소련 농담이 있었는데 미국은 뭐 군 열병식을 안 하잖아요. 미국은 안 합니다. 그런데 뭐 중국도 뭐 하고 공산 전체주의는 그 전체주의 힘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열병식을 하는데 이제 농담 유머가 이제 나옵니다. 그 열병식을 소련 애들이 붉은 군대 애들이 이제 열병식을 합니다. 앞에 이제 뭐 대포도 지나가고 미사일도 지나가고 핵무기 소련이 이게 엄청나게 그 군사력이 발전되어 있고 군사 기술도 아주 앞서있어요. 그런데 맨 뒤에 그 열병식의 맨 뒤에 양복 입고 머리가 긴 사람들이 한 무리가 그 그룹이 이제 맨 뒤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 서기장이 이상하다 그걸 이제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뭔데 저기 열병식의 맨 뒤에 따라가냐 하고 옆에 보좌관한테 물으니까 보좌관이 서기장이 귀에 대고 저 사람들이요 우리가 개발한 신무기인데요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입니다. 저 사람들을 미국에 수출하면요 미국 경제는 완전히 망하고 우리 경제는 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경제학자들이 소련 경제학자들이 있으면은 경제가 망한다. 그게 농담입니다. 그런 농담들이 1960년대부터 있었어요. 왜? 자유주의 경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제일 먼저 알았던 나라가 중국이에요. 안 된다. 그래서 1978년에 등소평이 개개동에 시장을 받아들여요. 단 그 시장은 중국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수단이자 경로다. 자본주의 사회로 가자 뜻이 아니에요. 시장은 중국적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좀 그걸 오산했죠. 쟤네들 이제 개개방을 갖다 WTO 체제에까지 들어왔으니 쟤네들은 이제 우리처럼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유주의로 가게 될 것이다. 그게 안 됐죠. 그거를 트럼프 때 와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중국을 이제 경쟁 상대로 두고 이제 디커플링을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디커플링 한 두 가지 한 3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아무튼 이
2단계가 바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실패. 이것이 소련이 해체되는 두 번째 요인이고,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75년 헬싱키 협정입니다. 이 헬싱키 협정이 원래 헬싱키 협정을 하게 된 배경은 유럽의 안보 문제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네, 안보. 두 번째 경제 문제. 세 번째가 인권입니다. 유엔도 1, 2, 4회가 안보리, 2, 2, 4회가 경제 및 사회 이사회, 3, 위원회가 인권위원회입니다. 네, 그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방에서 우리가 소련 너희들에게 경제를 지원해 줄 테니 당신들은 인권 문제를 받아들이라. 그래서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이것을 의제로 올렸습니다. 자, 쟤네들이 우리에게 인권 문제를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경제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다. 네. 동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받아들이시오. 우리가 이익이지. 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서 더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인데 감히 자본주의의 인권 요소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 체내에 어떤 문제가 일으켜줄까? 오케이,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경제지원을 했습니다. 서방에서. 경제지원을 하면서 무엇을 넣는가? 통신 분야를 많이 넣었습니다. 라디오, 팩스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것이 소련의 젊은 애들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네. 젊은 애들이 미국의 락 음악에 열광합니다. 네. 빅토르 초이라는 카레이스키 그 스타도 나왔어요. 그 당시에. 열광합니다. 라디오. 지금 우리 북한에 한류가 많이 들어가죠. 이거 전공법입니다. 북한 사회를 하면 전공. 자, 이러한 사회 역사 발전 5단계 선에 따른 인식을 시진핑도 지금 그대로 하고 있어요. 중국 공산당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 쟤네들이 체제의 기본이 막스레닌주의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오쩌둥 이론, 그 다음에 뭐 과학 발전론, 어쩌고 저쩌고. 저 막스에서 못 들어갑니다. 단 중국 공산당 애들이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 이론이 나오게 되면 자기네 공산당 지도부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거는 꽁꽁 숨겨놓습니다. 막스주의 이론 중에서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론, 이거는 되도록이면 안 되고 꼭 저기 중국 공산당 캐비넷 안에 되도록이면 꽁꽁 숨겨놓고. 중국이 결코 근본적으로 막스주의를 떠나지 못합니다. 새로운 사상 이론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우리 목표는 미국과 한국과 일본의 목표는 중국의 막스주의의 근거를 흔들어버립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우리 대북 정책, 그리고 공산권 정책에서 좀 약하죠. 이부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제가 홍대겸 선생을 1999년 4월 12일 날 추천됐습니다. 연구소에서. 네. 제가 동아일보 기자로 첫 직장이 기자였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기자는 이게 서론자가 아니고 사실은 질문하는 자예요. 기자는 기록한다는 것이 사실은 묻는 사람이에요. 문자라고 해야 돼요. 기자. 처음 질문입니다.
선생님, 북한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한마디로 어떤 나라? 사상의 나라. 어떤 사상의 나라입니까? 수령 절대주의 사상의 나라. 수령 절대주의 사상의 나라. 스탈린의 수령은 1953년 사망하고 3년간에 크루쇼프를 비롯한 3명이 권력투쟁 끝에 스탈린의 개인 수대를 비판하면서 사라지게 되고, 중국의 수령으로는 마오쩌둥이 죽고 덩샤오핑이 정부를 잡으면서 사상에서의 해방 부르짖으면서 수령론에서 해방됩니다. 거꾸로 북한은 스탈린주의보다 더 강하고 더 강화되고 더 세게 수령이 절대주의가 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뭐 최근에 있었던 핵무기 실전 배치가 은폐했다는 그런 소식이고요. 그리고 반동문화 사상 배격법이라는 것이 제정됐다는 게 여러분 알고 계시죠? 북한 애들이 저런 걸 제정했다는 말은 그 뒤에 상당히 이런 것이 많다는 것이 이게 반전입니다. 이게. 네. 무서워요.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도 박성기, 대북 박성기 때문에 그것이 쟤네들이 겁이 나서 우리한테 48시간 이내에 박성기 끄라 그렇게 우리한테 압박을 하게 됩니다. 좀 무섭습니다. 북한 애들한테는. 네. 자, 반동사상문화비극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 이민공화국 반동사상문화비극법은 반동적인 사상문화,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유포 행위를 막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서 우리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 좋습니다. 얘네는 뭐죠? 사상진지. 쟤네들은 사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에 대해서 그냥 물과 공기처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의 기본은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입니다. 그보다 큰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것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이걸 아주 뼈저리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북 전략도 그에 따라서 바뀝니다. 자, 이게 이제 북한 정치세대와 임금침의 구조인데요. 네. 자, 북한 문제에서 북한 핵 문제, 북한 인권 문제, 계획개방 문제, 그 다음에 남북한 통일 문제, 크게 이게 아젠다가 4가지예요. 그런데 이 아젠다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 북한의 수령 절대주의가 변하지 않으면 해결이 다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령 절대주의 사상을 어떻게 해볼 것인가? 이게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네. 자, 김일성의 수령 독재 체제는 김일성 시기부터 당적으로, 그다음 법 제도적으로 강화되어 있는데, 김일성에게 이것이 신성, 절대성, 무조건성을 부여하는 유일사상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신의 지위에서 사망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요 이제 이론적 구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 체제의 기본이 수령, 조선노동당, 인민대중. 요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체제 통제의 원리는 수령 유일사상 체계. 그 다음에 조선노동당 규약, 김일성 자유주의헌법인데요. 자, 수령, 당, 대중, 여기에서 수령의 지위를 법 제도화 해놓은 게 뭡니까? 저게 1960년대 말에 나와서 김정일이가 후계자가 되고 난 다음에 1972년 4월 달에 정식으로 반포된 게 당의 유일사상 책임 확립의 10대 원칙입니다.
당의 유사정책의 의미를 쉽게 냈지. 북한의 통치 이론이가 주체사상이라는 건 다 아시죠? 주체사상은 철학 원리, 사회 역사 원리, 혁명적 수련관 크게 3부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마지막 혁명적 수련관에 수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압축해 놓은 게 당의 윤리사정책의 원리 10대 원칙입니다. 수렴의 신격화, 절대화, 무조건성 세 가지입니다. 아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 영희야 바둑아 놀자 하는 그런 것처럼 아마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원들을 규제하는 것이 조선노동당 규약입니다. 셋째, 인민대중을 통제하는 게 김일성 사회주의입니다. 수령, 당, 인민대중.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게 당의 율사정책의 왕립 10조인지. 당원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거기 당당 규약. 인민대중은 이렇게 해야 된다. 거기 김일성 사회주의. 이 중에서 당의 율사정책의 왕립 10조인지 가장 높은 겁니다. 가장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대한민국 입장에서 본다면 헌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북한은 헌법보다 당규약이 먼저입니다. 당규약이 먼저입니다. 당규약이 헌법을 지도 통제합니다.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 예를 들어서 무슨 당이 우리 헌법 시비한다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북한은 유일이다. 당이 국가를 지도하고 이게 낙수주의 이론입니다. 낙수주의 이론. 낙수주의 이론에는 마지막에 자본주의 사회를 거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계로 가면은 국가를 조락 폐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가 없어진다. 국가가 없어진다는 게 뭔 소리냐? 국가가 없어진다. 국가를 착취력으로 봤습니다. 착취기관. 그래서 공산주의 높은 단계에 가면은 국가는 폐지한다. 그래서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높은 단계에 들어가는 지도 통제기관. 국가는 집행기관입니다. 북한 사회는 모두가 지도, 통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 통제, 지도, 집행, 지도, 집행. 조선노동당의 맨 상위 기구, 가장 최상위 기구가 당중앙위원회 있습니다. 그리고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가 당중앙군사위원회에 대하여 지도기관입니다. 그리고 당중앙위원회는 정치국과 비서국이 있습니다. 비서국을 때로는 정무국이라고 이런 좀 바뀌는데 똑같습니다. 정치국이 있고 비서국이 있습니다. 정치국이 비서국에 대하여 지도기관입니다. 그리고 비서국에는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간부부, 전문부서가 22개 정도 있습니다. 때로는 한두 개씩 바뀌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지도부서는 조직지도부입니다. 조직지도부와 지도부서입니다. 지도부입니다. 그리고 중앙당은 지방당에 대하여 지도기관입니다. 중앙당, 도당, 시당, 군당, 리당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지도, 집행, 지도, 집행, 지도, 집행 쫙 내려옵니다. 북한에서 단 한 사람도 이 구조, 조직생활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자들은 아무 이상한 여자들 연맹에 소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맹. 농민들은 농건맹, 지급 되는 사람은 직맹, 모두가 조직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집회에서 지도 집행에서 단 한 사람이 이 구조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수령입니다. 그 사람이 수령은 권한에서는 무한대, 책임에서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권한에서는 무한대이고 책임에서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그게 수령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신의 지위에서 죽었다는 게 바로 그게 북한의 수령제입니다. 수령 절대주의. 이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자, 다음은 윤사상 자기 확립의 10대 원칙. 이것이 김일성을 신격화, 절대화, 무조건성을 만든 책인데 이것부터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이 10대 원칙이 총 10개조 36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이것이 수령 절대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 표현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지금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북한을 바로 통제사회로 다 막아나고 탈북자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황장엽 선생이 여기 오셔가지고 왜 어떻게 해서 다음 윤사상 책임 확립이 제일 수령 절대주의의 핵심적인 문구인데 이걸 가르치지 않는지 모르겠다. 김일성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건 그게다 의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걸 알아야 되는데 왜 가르치지 않느냐. 이거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10대 원칙이 말이죠. 북한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모든 생각, 사상이죠. 생각과 말, 표현, 각종 사회적 행위를 규제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실을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사소한 이유나 구실도 없이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이게 제 5조 1항입니다. 자, 이 다음의 윤사상 책임 확립 10대 원칙이 이제 개정이 되는데요. 2013년 6월 1일, 6월 19일자로 김정은이 죽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2년 뒤죠. 김정은이가 다음의 유율적 영도 책임 확립 10대 원칙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이름으로 다음의 유율적 영도 책임 확립 10대 원칙으로 이렇게 이름은 이제 바뀌었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김일성주의를 김정일이 죽고 나니까 김일성, 김정일로 같이 묶어놓은 거예요. 그 차이가 다음의 유일성 상관의 10대 원칙 주요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요. 서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전 당과 온 사회를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역사적 위험을 빛나게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당의 윤사상 책임 확립의 10대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1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논밭으로 투쟁해야 된다. 김일성주의, 주체사상 김일성주의 온 사회를 일색화한다. 여기서 온 사회는 뭔지 아죠? 온 사회. 쟤네들이요. 김책임이가 온 사회는 전 지구를 말합니다. 쟤네들이 김일성주의로 우선 공화국 북반부, 북한 지금 일색하고 그 다음에 남조선을 김일성주의로 일색하고 그 다음에는 전 세계를 김일성주의로 일색한다. 그걸 내는 겁니다. 김정일 때. 그런 반면에 자유민주주의 세계화를 지금
우리의 목표로 내걸고 가는 그룹이나 당이 지금 우리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저는 여기 국민의힘 자유민주주의 지향하는 사람들 만나면 그 얘기를 합니다. 자유민주 세계화, 캐치프레이즈 끌어라. 그럼 왜 못 끌까? 당이 그것도 못하면 그건 무슨 우리 당인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 아주 근본적인 이유를 잘 몰라요. 네. 자, 제 2조가 수령님을 높이 우리로 모시는 여기에 우리 조국의 끝없는 영예와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좀 무섭지 않나요? 그런데요, 이런 것이 북한에서는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이 10대 원칙을 경연대회를 합니다. 누가 단 한자도 빼놓지 않고 완벽하게 외우는가. 이 경연대회입니다. 학교별로, 직장별로. 탈북자도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 만나면 가끔 야, 이 사람들 기억력이 참 대단하는 걸 우리가 이야기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도 없습니다. 외우면 10년사를 다 외우게 했습니다. 매번 매년 1월 1일 되면 김일성 신년사, 김정일 신년사 나오는데 다 외우게 했습니다. 사전 한번 볼까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이 교실을 신조화해라. 신조화. 아, 3조 6항을 한번 제 3조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권위를 절대화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좀 희미하게 잘 안 보이는데 이걸 보면은 제 3조 6항에 보면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휘장,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신 출판물, 수령님을 형상화한 미술작품, 수령님의 현지 교시판, 당의 기본구호 등을 정중히 모시고 다루며 철저히 보유해야 한다. 2002년에 대구에서 하계 유니버시티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언론에서 이야기한 북한의 미녀 응원단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미녀 응원단들이 버스 타고 가다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이 국교 정상회담 때 이렇게 포옹하는 그 플래카드가 비에 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응원단이 버스 기사님이 수도 내려서 비에 적고 있는 그 플래카드를 걷어서 접어서 안고 버스에 탑니다. 그게 기사에 나왔습니다. 언론 기사에. 그거 안 하게 되면 비판받고 비판해서 제대로 방송도 안 하면 수용도 봐야 됩니다. 왜? 다음의 이윤차상 세계왕님 10대 원칙 3조 6항 위반이에요. 어떨까요? 저거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여기 왔다가 북한 가가지고 보이는 사람들 거의 지금 10대 원칙 위반. 자, 여기서요, 5항에 보면은, 김일성 동지 혁명사상을 배우는 학습과 강연회, 강습을 비롯한, 집체 학습에 빠짐없이 성실히 참고하고 매일 2시간 이상 그걸 해야 된다. 북한에서 이제, 당간부가 어떤 이 강연을 하게 되면 반드시 맨 처음에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 말씀의 하나를 한 문구를 그걸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 북한은 김일성의 교시 또는 이제 말씀 중에 한마디를 일단 그거를 선정을 해서 그에 따라서 강의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김일성의, 잘 아시겠지만, 김일성이 부모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강반석, 어머니가 강반석인데, 반석, 큰 발이, 베드로, 베드로. 그래서, 다마 일사상 책에 보면 10개월 책이에요. 10개월. 10개월 흉내낸 거. 정말 나쁜 놈들 아닙니까? 정말 나쁜 놈들. 저는 저거를 처음에 그냥 막수주의 북한 체제 일반 이론 이렇게 하다가 저거를 북한 내에서의 문구를 구해가지고 읽어보고 북한 공부 세뇌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세뇌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세뇌해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슨 그렇게 해가지고 기본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다 이해하고 나면 좀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북한 애들 무슨 소리야, 저게 무슨 소리야. 자, 김일성 동지의 교식을 꼭 법으로 지상 명령이고 사소한 일도 없이 무한해지는 아까 전에 5조에서 첫 그런 거 봤죠. 그 다음에 6조, 위장수령 김일성 동지를 중심으로 전당의 사상 의지적 통일과 행동적 단계를 강화해야 된다. 자, 여기에서 간부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현상을 없애야 한다.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 사상 요소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해야 한다. 그래서 간부들끼리 사전 매질을 허락받아야 돼요. 사전 매질. 저기 조충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충련이 한덕수가 자기한테 누가 결혼시킬 때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그리고 간부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으면 안 됩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령, 당, 대중. 요대로는 수직체계가 수평체계로 연결되는 겁니다. 다 막아. 절대로 수직체계만 존재하지 횡적체계가 존재하면 안 된다. 수직체계만 존재. 북한에 방송도 그래요.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노동신문 논조 그대로 조선중앙방송이고. 그리고 노동신문이 그래서 저기 바로 지방으로 다. 다른 거는 보지를 못하죠. 그게 수직체계, 횡적체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한다. 자, 이것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따라 배워 공산주의 풍모와 혁명적 사업과 인민적 사업자 풍을 소유해야 된다. 김일성 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 생명을 지닌 것은 우리의 가장 높은 영예이다. 주체사상에 이런 사회 정치적 생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이게 복잡하게 해놨는데 간단한 겁니다. 뭐냐? 인간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 하나는 육체적 생명이고 하나는 사회 정치적 생명이다. 육체적 생명은 부모로부터 받는다. 부모로부터 받는다. 사회 정치적 생명은 수령으로부터 받는다. 그런데 사회 정치적 생명을 부여받지 못한 생명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이게 김정일이 말입니다. 수령으로부터 사회 정치적 생명을 부여받아야만 사회적 존재로서의 이 생명을 가진다는 거죠. 그냥 그걸 못 받으면 고깃덩어리다. 그래서 김일성 온 사회를 모든 사람들을 김일성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제리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통일정책연구소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상좌 계급, 북한에서 한분을 모셨어요. 그 상장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높은 사람들이 탈북자가 5분부터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장교 출신인데 한국에 와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가 나왔는데, 그날이 돌잔치를 집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탈북자들 불러가지고 직장 동료들 불러서 돌잔치를 했는데,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난 광경이 있습니다. 네. 그 탈북자, 같이 모인 탈북자한테, 야, 우리 아들 말이야. 이제 원래 오늘 돌인데 얘가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 얘는 말이지, 앞으로 안 기고 뒤로 자꾸 기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날 모였던 탈북자 동료는 6명인데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괜찮아. 뒤로 간다는 것은 앞으로도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똑같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상하잖아. 왜 그럴까?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1960년대 들어와서 북한이 농업 자립화를 시도하면서 우리도 트랙터, 트락터를 이걸 우리 나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소련에서 트락터를 한 대를 수입을 합니다. 그걸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 트랙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소련 사람들이 덩치가 크니까 소련 사람들이 작잖아요. 그래서 트랙터가 너무 크니까 그걸 이제 압축 줄여서 몸에 맞게 그걸 만들라 하는 김일성의 지시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북한에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트랙터를. 과학기술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날 그 트랙터 시운전을 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 시운전을 하는 사람이 김일성이 앞에서 너무 긴장해가지고 이걸 밟아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뒤로 갔는데 이 트랙터가 막 뒤로 막 간 거예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가 그때 무슨 말을 하냐면, 동지 괜찮소. 뒤로 간다는 것은 앞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야기하고. 그게 노동신문에 김일성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아끼고 얼마나 격려를 잘하고 인민들을 아끼고 그런 예화로 그렇게 나옵니다. 반복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것이 탈북자 그 6명 동부지 속에 짙게 있다가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똑같이. 김정일이가 김일성이라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실시간 게 지금 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일적 용도의 전 당, 전 국가, 전 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를 세워. 이게 이제 전체주의의 핵심입니다. 전 당, 전 국, 전 군이 하나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북한 애들의 그 아크로바 저기 있잖아요. 서커스. 그 공산당 중에서 제일 나왔어요. 제일 나왔습니다. 저런 교육. 제10조가 이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 위협을 대의를 이어 끝까지 개성 완성해야 된다. 대의를 이어 완성. 저게 이제 10대 원칙에 김정일이가 넣은 건데요. 저 10대 원칙이 나오게 된 배경이 1960년대 말에 김일성의 후계자잖아요. 1972년에 김일성의 환갑입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은 환갑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북한에서 환갑이라면 이제 늙은이잖아요. 노인으로 가는 건데. 자, 환갑이 되면 후계자를 고민이 되잖아요. 중국도 모택동 후계자 때문에 인표하고 사건도 있고 이래서 후계자 정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후계자가 누구하고 붙었죠?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하고 김정일이가 후계자 자리에 놓고 그야말로 피 튀기는 투쟁을 벌였죠. 그런데 결국은 김정일이 이겼죠. 김일성이 한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독한 놈이 차지하는데 김영주보다는 덩이 평안도 사투리 덩이리가 좀 더 독하지. 굉장히 독하지. 그래서 김정일이가 먹었어요. 그 투쟁 과정에서 후계자 부장이 놓고 투쟁 과정에서 누가 더 김일성을 신격화, 절대화하느냐 경쟁의 산물이 바로 이겁니다. 경쟁의 산물. 쉽게 묻죠. 그래서 저것을 김정일이가 구조까지는 김영주가 만든 그대로예요. 근데 저 10조를 김정일이가 대를 이어서 혁명을 계속해야 된다. 대를 이어다는 뭡니까? 아들이 가져가야 됩니다. 아들이. 저걸 김정일이가 마지막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1972년 4월 15일이 김일성의 생일인데 60대 생일인데 김정일이가 4월 14일 날 4월 문헌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합니다. 김일성 생일 하루 전에. 김일성의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저 10대 원칙이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문헌입니다. 김일성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김정일이가 하는 나에 대한 충성심, 그거로서 나는 누구로부터도 느끼지 못한 희애를 느꼈다. 기쁨을 느꼈다. 공산권 독재자들이 군인, 정치가로 권력을 잡잖아요. 맨 마지막에 나이가 들고 죽을 때 달려가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집착하는가? 자기 자신이 사상가라는 것에 집착합니다. 스탈린주의라는 말이 없었어요. 모택동도 마오이즘이라는 걸 안 썼어요. 지었어요. 근데 나중에 씁니다. 죽을 때 되니까. 김일성이 김일성주의라는 것을 1970년대에 김정일이가 주체 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해버립니다. 몇 년간. 나중에 다시 주체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오긴 하지만. 그래서 김정일이는 저 아버지를 신으로 만들어주고 북한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가 가져간 거예요. 아버지를 신으로 만들고. 자, 이게 이제 유유상을 생활의 10대 원칙이 시간이 흐르면서 법적주의가 더더욱 이제 강화되어서 1980년 10월 6차 당대회에서는 유일사상 체계를 세우면서 기본 원칙을 정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 시대에 와서 마지막에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맨 밑에 백두혈통을 명기했어요. 저 10조에. 백두혈통에서만 후계자가 나오도록 해놨어요. 김정일이는 자기가 세습했다는 것을 그 말을 싫어했어요. 김정일은. 그래서 무슨 논리를 내세웠냐 하면은 수령의 후계자. 수령의 후계자. 이 후계를 대를 위해서 간다. 수령은 한 사람이다. 김일성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엔 다 수령의 후계자다. 이런 것을 내세웠는데 수령을 가장 충직하고 수령의 그 사상과 이 혁명의지를 가장 충실한 사람이 후계자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세습이 아니고
거기에 가장 충실한 사람이 후계자였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사회과학 용어, 사회과학 사전에 세습이라는 단어를 좀 빼버렸습니다. 사전에서 세습을 좀 빼버렸어요. 세습하도 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김정은이랑 아예 대놓고 백두혈통 제10조에 백두혈통 아니면 후계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아예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자, 이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자, 그렇다면, 북한 지도부의 주민통치 전략이 크게 4가지 정도인데요. 유일사상 체계, 그리고 그에 따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무상화 교육. 둘째, 당중앙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상통제, 정보통제. 셋째, 당 보안기관이란 조직통제. 당에 의한 군의 통제. 북한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당에 의한 군 통제. 이것이 철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통제인데 각각 기관에 대해 사상 통제, 조직 통제가 주민 통치 전략의 양대 기둥입니다. 그 사상 통제, 조직 통제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 사상 통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사상 통제는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 체제 그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과 북한 체제는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황정엽 선생이 1999년 6월달에 처음으로 북한 인권의 실상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는 대외활동이 통제되고 있어서 그 논문을 처음 제가 보게 되었는데 제가 그걸 이제 워드 프로세스로 다시 정리를 했는데 그 첫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첫 문장이 북한은 인권 이전의 사회이다. 북한은 온 나라가 하나의 강국이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에서 사상 통제, 조직 통제에서 자유로운 유일한 한 사람이 수령입니다. 그 외에는 다 통제를 받습니다. 무조건 사상 통제, 조직 통제를 받게 됩니다. 전부 다. 황정엽 선생이 당종인의 국제기서를 하셨는데 김정일한테 전화가 갑자기 올까봐 화장실 가는 것도 이때 전화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보이고 북한에서는 이 주민들을 크게 3선에 통제를 합니다. 당선, 보안선, 보위부선. 군에서는 군 보위사회부선. 이걸 통해서 계속 주요 각부들은 15분 단위로 체크합니다. 15분 단위. 15분 단위로 체크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 모처에서 저를 좀 보자고 해서 만났는데 그때 김정은이 참수부대 만든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그거와 관련한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를 참수하려고 그러면 15분 만에 끝내고 돌아가야 된다. 왜 그런가? 그냥 설명을 해줬습니다. 경호 중에 15분 만에 다 체킹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로 전투기 되게 빠르게 평양으로 접근해서 또는 김정일 원상이 있다. 접근해서 김정일을 처치하고 다시 불 타고 휴전소 다시 넘어오는 거예요. 거기 15만 다 끝내줍니다. 그걸 놓치게 되면 좀 그거 하죠. 아마 그 15분은 아마 지금도 아마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경호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아마 그 15분 안에 아마 지금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북한에, 이거는 조금 이론적인 건데요.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북한 체제의 시기들 사상통제인데, 48년 정권이 수립되고 66년까지 계급주의와 마르크스주의가 그때 이제 61년 4차 당대회 때 김일이가 처음으로 주체사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전에는 그냥 주체라는 말만 있었지 사상이라는 그냥 그때는 체계화되지 않은 사상이에요. 그러나 이제 66년부터 74년까지 주체사상이라는 용어가 전면에 등장하고 74년부터는 주체사상, 김일성, 윤사상 체계가 좀 강화되고 그러면 94년에 2011년 김정일 죽을 때까지 주체사상, 김일성, 윤사상이 강화되고 2012년 김일성, 김정일주의 플러스 김정은 유일용도 체계 이렇게 변하고 합니다. 핵심은 마르크스주의에서 김일성주의로 크게 볼 때 그 두 가지입니다. 정보 통제가 있는데요. 이 정보 통제의 핵심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깥에 있는 정보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정보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한다. 그 다음에 주민과 주민 사이에 행적 정보 공유가 금지된다. 수직적으로만 정보가 위에서부터 내려간다. 요게 핵심이에요. 중앙당 선전선동부의 선전 보도 방침이 이제 항구적인 방침이 있고 수시 방침이 있는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위대성 선전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노동신문도 정치 일부 기자가 저거 담당합니다. 정치 일부 기자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위대성 선전 이 검열이 모든 기사가 편집물이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1단계가 내부 검열, 2단계가 국가 출판 검열부, 3단계가 이제 후연, 그래서 뒤에 잘못되면 처벌까지 하는 거예요. 이 철저하죠. 우리나라 언론 이런 건 없습니다. 그저 기자가 쓰면 데스크가 게이트키핑하고 그것이 그 정도인데 얘네들은 철저히 이것을 다 거칩니다. 얘네들이 하는 게 이제 정보 조작이 많죠. 없는 사실을 서로 만들어내거나 역사적 사실,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거죠. 김일성의 회고록도 맨 처음에 썼을 때는 일부는 진실에 사실 좀 기반해서 쓰다가 그 뒤에부터는 이 창작, 날조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세기가 덮어도 처음에는 조금 사실 기초하다가 뒤에 부분을 가면 갈수록 틀려요. 날조는. 그게 사실은 김정일이 주도한 거예요. 김일성 스스로 이렇게 하라라기보다는 김정일이가 주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북한의 정보 자유화가 가장 중요한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제사회의 정보가 자유롭게 북한 내부에 유통되는 것. 첫째, 제일 중요합니다. 둘째, 북한 내부의 정보가 자유롭게 국제사회에 유통되는 것. 셋째, 2,400만 북한 주민들 간의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것. 북한 정보 자유화는 북한 정권에 의한 사상 통제, 조직 통제를 해체하고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의 세계 시민화를 추진하는 것이 북한 정보 자유화. 그 개념입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고난의 행군이라고 했잖아요. 1990년대 중반 300만 명이 굶어 죽을 때.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은 김정일이가 식량 대비도 못한 걸 회피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예요. 고난의 행군. 북한 주민들을 굶겨 죽인 거지. 그게 무슨 고난의 행군입니까?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일제 때 김일성이 고난의 행군을 했다. 그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그걸 우리가 언론에서 고난의 행군을 쓰면 안 되고 식량난 시기로 쓰든가 대아사기간이라고 쓰든가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것이 이제 정상인데
그 이후로 이제 북한 주민의 연 100만 명, 그러니까 그 연이라는 게 1년이 아니고 다 합쳐서 예를 들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왔다가 식량을 구해서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는 탈북해서 우리나라로 오거나 또는 러시아 쪽으로 갔다가 오거나 이런 걸 다 합쳐서 90년대 중반 94년부터 98년까지 대략 연 100만 명이에요.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이 3만 4천 정도죠. 근데 외국도 많이 나갔어요. 많이 나가고. 캐나다, 영국 이제 많이 나갔는데 조금 수치는 한 2만 몇천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북한에서 정보 통제가 되니까 이 소문이 굉장히 빠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거. 무지무지 빨라졌어요. 유럽의 그 외교관들, 대사가 주로 북한 대사, 한국 대사를 경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와 있는 그 유럽 국가들의 작은 나라들, 예를 들어서 영국의 주북 대사가 여기 한국의 주한 대사로 다시 부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양에 제일 빠르게 이 소문이 납니다. 남조선에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하면 그날 늦어도 그 다음날 이 소문이 퍼진다는 겁니다. 이제 그 정도로 되죠.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탈북민들 그때 데일리NK 제가 만들면서 탈북민들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의 드라마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류 드라마를 보이브에서 다 보고 그 안 본 사람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정말 시골 구석이었으나 그 안 볼까 못 봐서 다 봤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것이 이제 구소련에 이제 그 붕괴될 때처럼 그런 걸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사는 것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내세포에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는 모든 북한 문제들의 근본 핵심에 위치한다. 북한 인권 문제가 해결되어가는 과정이 있고 북한 문제들이 해결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런 분별이다. 인권 문제와 북한의 체제 문제는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다. 북한 개혁 개방 문제다.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북한의 자유와 인권이 실현되어 가는 그 수준에 따라 그런 문제들도 해결이 수준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지금 해결의 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 핵의 주인이 누굽니까? 북한 정권입니다. 저놈들이 저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북한의 인권 문제는 누가 주도권을 갖습니까? 대한민국과 우리 국제사회가 갖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주도권. 그러니까 민간, 정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의 방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 해결의 길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밀고 나갑니다. 자, 이상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